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부호영역 해설 3부입니다. 우리 3부에서는 독서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독서가 매해 수능에서 참 문제입니다. 이 독서가 좀 더 잘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더 좋은 점수, 그런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요. 매해 이 독서가 참 어렵게 나오네요. 자, 이번 수능에서도요. 예년에 비해서 다소 조금 쉬워진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항들, 함정들, 그것들을 어떻게 잘 피하고 또 잘 해결하느냐가 이 독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의 특징은요, 바뀐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수능입니다. 그에 따라 새롭게 6월 모의평가부터 나타난 것이 가와 나로 독서에서도 지문이 엮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해요. 이 주제통합적 읽기와 관련하여 역시 수능에서도 이제 그런 육모와 구모의 경향이 이어져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예비 수험생들은 이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라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주제통합적 읽기를 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6번에서 21번) 주제통합적 세트에 대한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회와 기술 세트는요 4부에서 설명할게요. 자, 먼저 우리 독해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쌤과 함께 개념 강의 공부한 학생들은 예측하기 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네, 예측하기 하려고 해요. 16번 문제를 보면요, 가는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 이거는요 글의 내용 전개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항의 정답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문단의 핵심 내용들, 그게 바로 정답 출제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개 방식, 예를 든다면 예시, 그 다음에 대비, 이와 같은 전개 방식이 또 하나의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통합적 읽기를 할 때요, 첫 번째 문제가 늘 이런 형식과 관련된 문제가 꼭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하는 습관 자체를 문단의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전개 방식, 이 두 가지 요소에 유의해서 독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딱 예측하기 했는데 딱 보자마자 이런 16번 같은 문제가 보인다? 그럼 당연히 그 두 가지 점에 유의해서 독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뭐 서술 형식을 보면 가가, 그 다음에 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 선택지는 이제 가와 나는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통된 그런 요소라든가 공통된 전개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17번 발문을 보면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 가능합니다. 핵심 내용은 뭘까요? 박제가 이동우의 견해주장이겠죠. 이 중에서 특히 박제가의 견해주장 같은 경우에는 수능 완성에서 연기가 된 겁니다. 선생님이 독서 강의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한 것이 무엇이 연기가 된다? 세 가지. 견해주장, 개념, 원리 방법, 이 세 가지가 연기가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 박제가의 견해주장, 연계교재 공부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었다고 한다면 이 주장 자체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공부할 때 봤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도 연계됐죠. 법지문이 연계가 됐는데 그 법에서 중요한 정보, 법지문 참 어려운데 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개념이 연계가 바로 됐기 때문에 그 개념 연계된 걸 내가 알고서 그 지문을 읽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더 또 잘 읽었을 겁니다. 기술이 연계가 안 됐는데 이 기술도 연계가 됐다고 한다면 개념이나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또 연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비 수험생들은 세 가지 개념, 원리 방법, 견해 주장, 이것들이 연계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요. 읽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겠지만 이 세 가지의 요소, 우리 연계 교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공부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공부 자체가요, 바로 출제 요소를 주목하는 독해 실력을 기르는 공부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18번 평등견 출제 요소란 거 알 수가 있겠고요. 19번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됐는데, 이런 문항은 독해를 할 때 미리 기억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 문맥 속의 근거를 잘 찾아놔야 됩니다. 정답을 거의 찾아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기는 가해지된 북학의 일부이다.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번 같은 유형의 문항이 2022학년도 수능에도 출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주제통합적 읽기, 즉 가나로 엮여있는 세트에서 비판적, 창의적 재구성에 관한 문제는 꼭 나온다. 그래서 특히 예비 수험생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21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측하기를 통해서 출제 요소를 짚어봤고요. 독해를 해보죠. 원래 이 독해하면서 사실 17번 같은 문제는 읽으면서 이제 풀 수도 있는데요. 해설 강의니까 독해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 순서대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갑니다. 18세기 북학파든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이들은 이제 청에 다녀왔죠. 그리고 이제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주장한 것이 바로 북학론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북학론의 주장,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 요거 견해정에 관한 내용으로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도요, 뭐 연계가 된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견해주장 기본적으로 주목해서 이해를 하는 읽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걸 보면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북학론이 차이를 보였대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의 내용, 여기 때문에까지,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어떤 이유 혹은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북학론과 관련해서 학자에 따라서, 북학론을 쭉 주장한 학자에 따라서 뭔가 그 주장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와 관련하여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제시되어 있는 학문 성향,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다와 이제 관련지어서 이 차이를 보이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런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18세기 후반입니다. 연행, 중국 북경에 다녀왔습니다. 연경에 다녀왔고요.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두 사람의 견해주장이 나타나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견해주장을 설명하고 있을 것 같죠. 네,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짐작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박제가와 이덕무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뭘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차이 잘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 차이를 학문 성향, 관심, 학문 성향과 관심, 그 다음에 여기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반영되었다. 이런 측면에 주목해서 이 차이를 잘 파악하는 읽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 준 걸 지금 여기서 다시 왜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좀 제시를 하면요. 이렇게 앞으로 나올 내용 중에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를 짚었다라고 한다면요. 결국 그 다음 부분에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이와 관련 있는 정보들만 빠르게 탁탁 짚으면서 효율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읽기를 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훈련이 가능하게끔 EBS 이제 선생님이 또 개념 강의도 하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이제 예비 수험생들 또 공부 잘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문단 봤고요. 1문단의 핵심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이런 차이와 관련하여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어떤 이유, 배경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입니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학이라는 것은
우리 1문단에서 봤습니다.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라는 겁니다.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 자, 이렇게 이런 말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말 가져다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 읽는 겁니다. 청의 현실은, 자, 청의 현실을 고려해야 되는 것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1문단에서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됐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청의 현실에 대한 그런 인식을 중요한 핵심 정보로 읽을 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박제가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청의 현실에 대해서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또 핵심 키워드 출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북학이라는 이 책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이 박제가의 관점에 따라 선택된 이런 추상화된 것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중화라는 것은 박제가가 추구했던 어떤 가치예요. 어떤 이런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니까 그러한 청의 현실은 결국 지향해야 할 것이 되는 것이죠. 지향해야 될 것. 네.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발전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중심의 사고관, 그것이 결국 이제 중화 사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기준이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중화 사상인데, 그런 중화가 손상 없이 청의 현실이 보존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지향해야 할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 결국 조선이 지향해야 할 것이 청의 현실이니까 조선이 계속 그 상태 그대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해야 하는 방향이 청의 현실로부터 이제 그 방향이 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북학론이 이제 밑바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또 다음 문단을 읽으면 이덕무의 견해 주장과 이거 대비가 되죠. 이런 문단 간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상의 차이점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꼭 출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단 간의 그런 대비되는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들은 꼭 잘 짚으면서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자, 여기 명에 대한 의리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와 관련하여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리를 지켜야 된다, 꼭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이제 설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청의 문물제도가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청의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 주장은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작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그럼 이런 말은 역시 또 박제가의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주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었는데 박제가는 이런 긍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점을 또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대비되는 겁니다. 박제가의 주장이랑 주작자들의 주장이랑.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것이 실용적인 입장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실용적인 입장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실용적인 입장이라는 말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의 내용을 또 고려하여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3문단 볼게요. 이덕무는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2문단에는 박제가의 견해 주장, 3문단에는 이덕무의 견해 주장, 그럼 둘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 꼭 주목해야 되겠고요. 혹시 공통된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함께 아울러 주목해줘야 합니다. 그런 읽기를 아예 애초에 처음 읽을 때부터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차이점 나타내는 말에 주목하고 공통점 나타내는 말에 주목하거든요. 이변기를 저술하면서 여기는 이제 이변기라는 게 이 글이 나와 있네요.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했다. 이런 말 중요할까요? 이거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이거 문단 간에 대비되는 짝이에요. 저 앞에 이 문단에 있는 내용과 대비가 됩니다. 어떤 내용과 대비가 되죠? 이 문단에 보면 박제가는 청의 현실에 대해서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그 청의 현실은 선택,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된 거, 추상화된 것이었습니다.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된 것, 추상화된 것인데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한 거예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랑 차이점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핵심 어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 이런 황제의 행차에 대비해서 잘 정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행차에 대비해서 잘 정비된 거는 이 마을의 이런 실상, 민생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이제 문제 삼은 건데요. 그럼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관점이라는 것은 이덕무는 이런 민생을 아무래도 신경 쓰는 그런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박제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우생에 관심을 보였다. 이거는 결국 박제가와의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점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이용우생의 관심. 네. 잘 써서 생활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겁니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렸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등견 출제 요소예요. 그럼 평등견이 무엇인지 이것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읽기를 해줘야죠. 자, 이렇게 평등견이라 불렸던 인식태도는 뭐냐? 자, 그 내용을 확인할게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이 차이, 그 다음에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평등견은 뭐다?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현실적 차이, 그 다음에 둘의 가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등견의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야 되고요. 이 평등견과 관련된 문제 18번 문제가 있는데 이 18번 문제 풀 때요. 여기에 밑줄 친 이 말과 딱딱 맞아 떨어지는 정확하게 대응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적절한 거 답으로 여러분이 빠르게 골라야 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사고 능력은 대응시키기예요.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또 앞뒤 내용을 대응시켜서 연관지어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또 역시 더 잘 읽는 거고요.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 네. 차이를 인정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요 차이, 양쪽 모두의 가치 다 이걸 이제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앞에 박제가는 어때요? 이 문단에 제시되는 박제가의 견해 주장은 박제가는 청의 현실이 있으면 조선이 그런 청의 현실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조선의 현실이 그 자체로 조선의 현실 그 자체로 그걸 인정한 게 아니라 조선의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덕무는 조선의 현실과 청의 현실 그 차이점 그 자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 차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부분 여기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였다. 이 말을 또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 거예요. 문단 간에 또 역시 대비되는 짝이거든요. 이렇게 문단 간에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은요. 출제 요소가 반드시 됩니다. 선택지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잘 주목하면서 읽으면 선택지 단 판단이 그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여기 다시 보면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말입니다.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됐는데 이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 이걸 구체적인 내용 무엇으로 이해를 했습니까? 이거 여기 앞에 다시 볼까요?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됐대요. 만주족처럼 변화했다고 한다면 만주족은 과거에 이제 한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캐라고 굉장히 무시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 한족이 만족처럼 변했다고 한다면 그 중화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통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데 이렇게 바뀐 걸 보고서 비통해한 거죠. 이거는 자신이 제시한 인식태도에서 이제 벗어난 것이었는데, 그럼 자신이 제시한 인식태도는 뭐죠? 이거는 세 글자로 얘기하면 평등견이죠. 그래서 거기에 평등견의 개념이 뭐였냐면 청의 현실은 청의 현실대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청의 현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의 현실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통해한다는 것은 자신이 제시한 이런 평등견의 그런 태도에서 벗어난 모습인 거죠. 이렇게 요 부분을, 요 내용을 앞의 내용과 이렇게 대응시켜서 연결해가지고 또 이해하는 것이 이 지문 독해에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잘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비수험생들은 이런 연습도 꼭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나이글을 볼게요. 18세기 후반에 중국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에는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 주장이 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에글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후반에 이제 중국의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키워드는 경제 발전이 되겠죠. 경제 발전의 정점에 달해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매우 발전해 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8세기 후반 중국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특징을 나타내는 말들 핵심 키워드 됩니다. 다음, 향촌의 전기시장, 인구 100만의 대도시장 이런 여러 단계의 시장들. 이런 여러 단계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국내 교육이 활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경제 발전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과 대응하는 내용이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요소들끼리 또 짚으면서 읽으면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짚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관련해서 이거에 이제 대응하는 말로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물건으로까지 확대됐다는 것이 또 이렇게 국내 교육이 활발했다는 것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같은 건데 하나는 좀 일반적이고 다른 건 그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을 대응하는 짝으로 딱딱 짚으면서 읽을 줄 알면 참 좋아요. 자, 이런 거 여러분 선택지에 다 있는 거죠? 요거 문제 풀 때 필요해요. 이런 걸 주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선택지 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약대,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경제 발전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대외무역의 발전, 은혜 유입 이런 것도 역시 경제 발전이 정점에 이르는 것과 관련이 있을 텐데, 대무역의 발전, 은혜 유입은 특히 이런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점에서 요인이 됐는지 그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은이 유입이 됩니다. 이 은을 매개로 과세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품 결제의 발전을 자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은이 이렇게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대외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상품의 세계적 순환이죠. 그러면 은의 유입, 그 다음에 상품의 세계적 순환은 여기 대외 무역이랑 연결되겠죠. 중국 세계가 세계 경제에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중국의 경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입니다. 자, 지금 문단의 핵심 내용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의 1문단 같은 경우에는 박제가, 이덕무 그런 견해주장과 관련하여 그들의 견해가 왜 차이가 있는지 어떤 그런 그 이유 배경이 나와 있고요. 2문단은 박제가의 견해주장, 3문단은 이덕무의 견해주장. 그 핵심 내용 파악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핵심 내용 파악하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 문제 답을 매우 빠르게 고를 수 있도록 해주죠. 이런 점 알고 공부하는 이제 예비 수험생들 잘 주제 통합 테스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러나 청해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 접어들 무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시간적 순서 단계가 있네요. 18세기 지금 여기 첫 번째 문단 18세기 후반의 중국, 18세기 후반, 그 다음에 19세기 이제 접어들 무렵. 자, 뭔가 이렇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19세기 접어들 무렵부터,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무렵부터 심각한 내외의 위기의 직면에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라고 됐는데, 심각한 내외의 위기, 요 뭔가 말이 구체적이지 않죠.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말을 제시를 하면요, 수능 지문에서는 책임지게 돼 있어요.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위기의 징후, 이거 뭔가 구체적이지 않죠. 무슨 위기인데 궁금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와 관련하여 먼저 주목해야 되는 이제 키워드가 뭐였냐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런 여러 문제를 초래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기에 해당하는 이제 위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격한 인구 증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고 개간하고 이주하고 농경 집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었던 것이죠. 자, 문제가 있고 방안이 있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독해 그 개념 강의할 때 강조하는 바로 이제 문제점, 대안 방안 패턴인데, 요 패턴에 따라 문제와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연결해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런 거 살짝 틀어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답지 많이 만들거든요. 뭐 선생님도 문제를 낼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의 출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방안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해결되지 않은 것도 문제네요. 이것도 문제고, 계속 보겠습니다. 인구 증가로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이제 상호부적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이제 성행을 하는데, 자, 이와 관련해 이제 제시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문제점으로 주목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불법적인 활동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반란의 조직적 기반.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무엇을 이해를 하고 있냐면 저 위기, 문제점. 이 위기, 문제점을 계속 이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19세기 접어들 무렵부터 나타난 위기, 문제 상황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네요. 그렇죠? 여기 문제점 또 있습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자, 이 부정부패.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대요. 왜냐? 지식인들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돼 있어요. 이 정체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 경쟁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인은 많은데 관료 조직의 규모 자체는 딱 정해져 있으면 이 관료를 잘 뽑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 자리는 소수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하는 사람들은 많고 경쟁이 심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 경쟁의 심화, 저런 문제의 원인과 관련해서 또 빠르게 주목하는 읽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경쟁의 심화. 문제점, 그 다음에 대안 방안의 패턴과 관련하여 어떤 원인 이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으면 아울러 함께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읽기 방법 선생님이 다 개념 강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불법적인 행위는 부정부패겠죠.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잘 짚어서 읽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주목한 내용들, 그것이 결국 문제의 선택지에 있기 때문에 이 밑줄 친 기억과 관련된 문제의 답을 잘 고르는 것이고요. 즉 19번 문제의 답을 읽으면서 거의 다 찾아놓은 거예요. 19번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 문단 보면요.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이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이제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해서 이런 백성들을
외국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향이 강화되기도 했고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말들을 보면 결국 이거죠.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 그 다음에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위기는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가희의 글은 18세기 후반에 청나라를 다녀왔던 북학파인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 주장을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글은 그들이 가서 보았던 18세기 후반의 청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청의 현실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사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청의 현실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의 구체적인 실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제 통합적 읽기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그와 관련하여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을 제시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그 관점들과 이제 관련하여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종합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꼭 출제를 합니다. 자, 이 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이에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즉 청나라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박제가랑 이덕무의 견해 나와 있죠? 네, 이게 이제 가에 특히 이제 2문단, 3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 자, 이 견해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2문단, 3문단이에요. 근데 그러한 견해가 형성되게 된, 이런 차이가 형성되게 된 배경이 1문단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다면 1번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응하는 내용이 가에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적절한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빠르게 대응시킬 동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응하는 사고를 빠르게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읽을 때부터 이렇게 설명 이렇게 나오면 문단의 주요 내용, 핵심 내용을 처음 읽을 때부터 잘 파악을 해요. 그럼 답을 쉽게 고를 수 있고요. 만일 여기 이 발문에 전개 방식이란 말이 사용돼 들어간다면 글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설명한다, 대비를 한다, 이런 거 요소별로 분석을 한다, 뭐 유형별로 분류를 한다, 이런 것들 지문 속에서 찾으면서 읽으면 역시 첫 번째 문제 답을 쉽게 잘 고를 수 있습니다. 2번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는 사상적 관점이 제시가 되어 있죠. 뭐 앞부분의 내용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 어떤 이런 시대의 흐름, 그런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 주장의 의의와 한계, 그걸 서로 비교하고 있나요? 의의와 한계를 비교하고 있지 않고 박제가가 청의 현실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덕무가 청의 현실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3번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나의 18세기 중국의 사회상도 나와 있죠. 하지만 그런 18세기의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서 서술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자, 이런 현실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거야. 이런 현실은 자, 이렇게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뉜 거 요거는 요 유형에 해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서술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18세기 말의 중국의 현실입니다.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에 따라 그런 변화가 지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다 적절하지 않죠.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가와 나의 18세기 중국의 현실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 이게 가와 나에 어디에 있어요? 이런 거 다 가와 나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문의 내용과 대응시기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17번 볼게요.
가의 2문단과 3문단에서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조항 간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을 우리는 이미 잘 파악해냈길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 2, 3, 4, 5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요. 빠르게.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 이거 북학론 주장했죠. 그래서 거기 2문단 시작할 때 보면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제가는 중화를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청의 현실이라는 것을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으로 놓고 조선이 그런 청의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의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했다는 것 적절하죠.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 이런 청의 현실이 뭐가 된다고 봤냐면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의 조선의 현실은 청에 비추어 볼 때 문명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 그런 청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의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절하겠습니다. 3번 이덕무예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이런 민생도 고려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3번 시작할 때 보면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려고 한 것에 하나의 예가 뭐냐면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기술하지 않고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 이런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민생을 고려한 거 아닙니까?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적절하다. 4번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는 것은 적절하죠. 청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그런 북학을 주장했으니까요. 근데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중화. 자, 이들이 자신들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들의 그런 문화를 끝까지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했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그거 아니라는 거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자, 3문단에 이덕무가 비통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중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끝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변방의 문화를 따라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화를 보존하지 못한 것이고 보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덕무는 비통한 감정을 토로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의 현실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이런 이덕무의 견해주장이 결국은 출제 요소가 된 것이죠. 네, 이렇게 견해주장, 관점 입장은 출제 요소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예비 수험생들은 이런 견해주장을 나타내는 말들을 잘 짚으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5번 박제가 이덕무는 모두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제했다. 예, 이 중화에 대해서는요, 이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긍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제가는 조선이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청의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이덕무는 중화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자신들이 문화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비통한 태도까지 보였던 것이죠. 적절합니다. 네, 17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18번 볼게요.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등견의 이 평등견이 출제 요소란 것을 알고 우리 독해할 때 평등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핵심적인 말을 잘 짚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평등견의 내용 가의 3문단에 있습니다. 가의 3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 그 다음에 양쪽 모두의 가치, 즉 청과 조선의 가치, 양쪽 모두의 가치. 자, 이런 것들을 다 뭐 한 것이었다? 인정했다. 이게 바로 평등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부합하면 적절한 것일 것이고 이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런 대응시키는 사고를 해야 했는데요. 1번 보세요.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지도를 개선. 이 말은 지금 청의 것을 바꿔야 한다. 이 말은 청의 그 현실 그 자체, 즉 조선과 다른 청의 현실 그 자체를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즉 이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요. 대응하지 않아요. 2번 보세요.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는 조선을 청의 방식에 따라 맞춰야 된다는 얘기다. 그런 말은 결국은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아니죠? 양쪽 모두의 가치, 그 가치 있는 거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역시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게 아니에요. 3번,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네, 양쪽 모두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적절해요. 그 다음에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고 해요? 차이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차이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와 대응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죠. 4번,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예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것, 만주족을 따라한 것, 이걸 명예에 대한 의리와 관련지어 파악한 것은, 이건 이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번단의 끝에서 보면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3번단의 끝에서 보면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번단 독해할 때 맥락을 통해서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가 무엇인지 짚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평등견이잖아요. 즉, 청과 조선의 그런 현실적 차이, 양쪽 모두의 그 가치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대 중국 사람들이 만주족을 따라 한 것, 그 변화, 그러한 청의 현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해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변화된 것은 비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이러한 이 평등견의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평등견의 태도에서, 즉 자신이 제시한 이런 인식 태도에서 벗어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예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은 평등견에서 벗어난 태도입니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고, 네, 배타적인 태도를 지향해야 됩니다.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즉,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 인정하면서 조선의 그런 가치 또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타적 태도를 지향한다는 것이 찬반의 이분법 벗어난다랑 대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현실적 차이와 그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번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에 제시된 내용과 딱딱 맞아떨어진다, 대응한다. 이렇게 대응시키는 사고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이 뭔데요? 기억. 자, 우리 이 기억과 관련하여 글 읽을 때 딱딱딱 다 밑줄 치지 않았습니까? 기억은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
그 문제점이잖아요.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나의 이문단에서 탁탁 밑줄 쳐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딱 대응하는 내용들 다 짚어놨는데,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는 급격한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 이거는 문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은 문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않겠고, 신용기관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이거는 경제 발전이 정점에 이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나타내는 게 기업의 의미가 아니죠. 반란의 위험성 증가, 이거 문제점으로 짚었던 것이죠. 이 반란의 위험성 증가가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왜 이 반란의 위험성 증가가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가 되죠?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돕는 상호부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사 조직이 상행했는데, 이 결사 조직이 반란 같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런 반란의 위험성이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요 문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이런 반란의 위험성 증가, 그 다음에 인맥이 기초한 관료 사이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난 상황이 바로 기억의 의미죠. 그렇다면 3번의 내용이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죠. 4번,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이라고 되는데, 말이 그럴듯해요.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해야 되냐면, 문제점과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 방안의 이런 내용 요소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 관계를 딱 제대로 짚어서 적절하지 않아라고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3번에 지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자, 이 4번 선택지를 보면 이주나 농경집약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주나 농경집약화는 거기 이문단에 따르면요, 이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냐면 급격한 인구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급격한 인구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 이런 것 자체가, 이런 방안이 실패한 상황을 의미한 게 아니라, 이런 방안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니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나타난 반란의 위험성 증가, 관료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4번의 내용은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아니에요. 5번을 보면 사회적 유대의 악화로 인하여 관료 사이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이라고 됐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것도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 지문에 있어요. 이 말 지문에 있어요. 이렇게 엮어 놓으니까 이 5번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랑 이미지가 유사해. 유사한데 지문의 내용이랑 부합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부합하지 않죠? 관료 사이의 부정부패가 나타나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은 뭡니까? 이런 관료 사이의 부정부패가 나타나는 이유 원인이 그 이문단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식인이 증가해요. 그렇죠? 지식인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경쟁이 또 심화가 되는 거는 거기에 보면 관료 조직의 규모가 정체되어 있어요. 이런 관료 조직 이런 규모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가 된 거예요. 지식인은 늘었는데 관료 조직 규모는 커지지 않고 들어갈 자리는 뻔하고 경쟁이 심화되니까 부정부패가 생긴 거예요. 사회적 유대의 악화로 인하여 생긴 게 아니라 이 원인을 잘못 제시해놨습니다. 즉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 걸 연결해 놓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빠르게 판단을 주셔야 됩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가해 제시된 북하구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가와 나의 내용을 보기랑 관련지어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데요. 봅시다. 이 보기부터 이제 잘 읽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데 이어진 걸 볼까요?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중국 사람은 장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뭔가 중국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점을 짚으면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이걸 이제 지문의 내용과 관련 지으면 국내의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지문의 내용과 대비되는 지점을 이 보기에서 잘 짚어내는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국어에서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는 국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자, 중국은 지문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이제 지시되어 있는 이 당대의 이제 상황인데요.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더라도요, 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와 대비되는 우리나라는 나쁘게 생각한 거죠. 산농공상, 장사를 제일 천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삽니다.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유생도 서점을 출입해서 상거래를 하는 겁니다. 재상조차 상거래를 합니다. 상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거래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진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예비 수험생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 뭐냐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책, 뭐 일상의 물건입니다. 그렇죠? 뭐 골동품, 뭐 그 자체가 가서 뭐 사치품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일상의 물건이나 그런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문의 내용이랑 이렇게 관련지어서 이 보기를 읽는 사고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내마다 수만 양을 연갱에 실어 본의 약지와 비단을 사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오는 일은 없다. 은으로 바꿔오는 일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문의 내용이랑 대비가 되죠. 자, 이렇게 보기가 있을 때요. 보기랑 지문이랑 서로 대응하는 짝도 잘 짚어야 되지만 이렇게 대비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잘 짚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예요. 중국은요. 자, 지문에 따르면 은이 많이 유입이 됐고요. 이 은에 따라서 경제 발전이 자극됐어요. 그쵸?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자, 여기 이제 은에 대해서 은은 없어지지 않는 물건. 하지만 약은 사라져. 비단도 썩어 없어져. 서로 대비되는 지점을 딱 짚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은이라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걸까요? 아니면 약과 비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걸까요? 은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은을 중요하게 왜 여길까요? 이 은이라는 거 뭔가 쓰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은이 유입되어 은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경제가 발전한 그런 청나라의 현실, 자, 박제가니까 그런 현실 조선이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은유입에 대해서 박제가는 당연히 긍정하는 입장이겠죠. 그렇죠? 이런 점을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의 답을 참 쉽게 골랐어요. 봅시다. 1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A 제시한 실용적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죠. 실용적인 입장 뭡니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보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보기에 보면 가난하면 장사합니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사하더라도 원래 가진 풍요와 명망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사하는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익 추구 그대로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이런 인식, 상업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거는
지금 A에 제시되어 있는 실용적인 입장과 부합하죠? 자, 이렇게 빠르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이라고 되는데,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이런 서술은 뭐냐면 결국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북학론의 내용은 뭐죠? 1문단. 가 1문단에 보면 북학론의 내용은 청해 문물제도를 수용해야 한다. 청해 문물제도를 수용해야 한다. 빨리 수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자, 박자가 입장에서 얘기하면 청해 문물제도를 자, 이 북학론의 당위성 수용한다는 건 당연하다.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왜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청나라 이 현실 자,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청해 문물제도를 빨리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그런 조선의 현실은 빨리 청해 문물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겠고요. 3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육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 제시된 그렇다면 중국 국내 교육의 양상, 요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분이 짚었어야죠. 즉 선택지와 지문의 내용을 대응시켰어야 됩니다. 이거랑 대응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거기 A에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육의 양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에 보면요. 첫 번째 문단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내 교육과 관련하여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업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네, 서점에 가서 책 사고 골동품 사고 일상의 물건부터 사치품까지 다 사지 않습니까? 그런 그 국내 교육의 양상, 그건 결국은 그런 그런 상행위의 모습, 지금 보기에서 짚었던 상행위의 모습, 뭐 유생이 서점 가고 재상까지, 그다음에 이제 골동품 사고 하는 그런 상행위의 모습, 이런 것들은 그 당대에 이런 중국 국내 교역이 그런 일상부부터 사치품까지 다 이루어졌던 그런 양상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부합하는 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겠죠? 자, 이렇게 판단해야겠고요. 4번.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은이 기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은이 기여했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자극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은 효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제가는 당연히 긍정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다,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약이나 비단은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거다. 그럼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은을 왜 안 바꿔오느냐. 바꿔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의 효용적 측면을 박제가가 간과했습니까? 간과한 게 아니죠. 이거 박제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죠. 그렇다면 4번 답이네요.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사의 모습을 참고할 때 나에 제시된 관료사의 모습, 이 나에서 관료사의 모습 무엇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나에서 자, 이 관료직의 규모가 정체되어 있고 이런 부정부패, 불법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나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료, 재상이 뭐 가게 가서 골동품 사고 하는 거, 그것은 나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니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은 지문에 또 이제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냐면요. 박제가는 청의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적으로 인식한 걸 소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죠? 그런 내용이 이 문단의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북하기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런 관료사회의 모습과 관련하여 관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불법 행위를 장애해야 하는 것은 서술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관료들이 재상까지
가게에 가서 직접 상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선택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은 지문의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20번까지 함께 했고요. 21번 볼게요.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번 A, 드러난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자, 드러난 A 봅시다. 보존된이에요.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화가 손상 없이 어떤 남겨지는 건데 드러난 의미가 다르죠. 그렇다면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생각하지로 B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의미가 오히려 반대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거기 B는 도외시하지입니다.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라는 것은 청문물의 효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도외시하지를 생각하지로 바꾸면 반대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C입니다. 나에 있습니다. 한정되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치품이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사치품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네, 문맥상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답 3번으로 골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D를 보면 D는 자극하였다예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자극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걸 따라갔다고 고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E를 보면 성행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성행한다라는 것은 성하게 유행하는 겁니다. 그걸 단순히 일어났다고 고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문맥 고려해서요. 바꿔 쓸 말 적절한 것 하나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 21번까지입니다. 우리 뒤에 사회, 법이죠. 그리고 기술이 남아있는데요. 그 법과 기술은 다음 4부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또 만나요. 안녕.